우리는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주가 떨어지나요?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유가 120달러 가나요? 그런데 이 질문은 너무 작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한국에 사는 우리가 중동의 미사일 한 발에 생활비와 자산 가치가 동시에 흔들리는가? 왜 전쟁 뉴스 한 줄이 환율을 건드리고 환율이 물가를 건드리고 물가가 금리를 묶어두고 금리가 우리의 자산을 압박하는가? 이건 단순한 전쟁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수입 구조, 금리 체계, 고령화된 자산 시장이 서로 얽힌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건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쟁은 끝나도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시스템에서는 어디선가 불이 나면 우리 지갑부터 타들어가는지 그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충돌이 격화되면 가장 먼저 뉴스 화면에 등장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주 좁은 통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비중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름이 많이 지나간다가 아닙니다. 이 해협은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심리적 기준점이자 글로벌 물가 기대를 자극하는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이란, 미국, 이스라엘이 정치적 계산, 군사적 억지력, 국내 정치 일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즉, 이곳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에너지 군사 외교가 겹쳐 있는 구조적 교차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봉쇄할까? 유가 100달러 가나? 주가 폭락하나? 이 질문들은 모두 결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이 건드리는 구조의 연결선에 먼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지 않더라도 교란 가능성만 높아져도 해상 보험료는 오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 비용이 상승합니다. 운송 비용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흔들립니다. 수입 단가가 흔들리면 무역 수지가 압박받습니다. 무역 수지가 압박받으면 환율이 반응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시 자극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자극되면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건 유가가 오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충격이 금융 경로를 타고 가계로 전달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결과를 묻는 이유는 사건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봉쇄하나? 라는 질문 대신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왜 이렇게 한 지점의 긴장이 곧바로 우리의 물가와 금리 그리고 자산 시장으로 전이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사건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결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구조입니다. 1. 이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오른 거야. 하지만 그건 사건의 설명일 뿐 구조의 설명은 아닙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라 가격을 받아들이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유가 상승 수입 단가 상승, 수입 단가 상승 무역 수지 압박, 무역 수지 악화 환율 상승 압력, 환율 상승 수입 물가 재상승. 이건 단순한 도미노가 아닙니다. 한번 건드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순환고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운송비, 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기업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게는 체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반응하는 곳은 채권 시장입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얹히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중앙은행 긴축 압력. 긴축 압력 금리 인하 지연 또는 금리 재상승 가능성. 즉, 전쟁 유가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금리 자산 시장. 이 연결선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새로 그어지는 선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존재하던 회로가 강한 전류를 받는 것뿐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먼저 반응했는데 에너지 충격이 들어오면 그 기대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은 실적보다 먼저 금리 경로 수정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전쟁 뉴스보다 채권 금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 잘못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정책 당국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실물 경제를 자극하고, 실물 경제는 물가를 흔들고, 물가는 통화를 움직이고, 통화는 자산 가격을 재배열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건만 보고 구조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봉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가가 90달러냐, 110달러냐보다 중요한 건 이 연결고리가 이미 한국 경제의 내부 회로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긴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뉴스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흔들리는가? 이제 심리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심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심리는 구조가 선택을 관철시키는 매개 변수입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서 심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경제 현상 개인의 선택 작동한 심리 결과. 이 순서를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포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구조입니다. 경제 현상, 중동 긴장 고조, 유가 상승 가능성, 환율 불안. 뉴스는 단순합니다. 유가가 뛸 수 있다. 봉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이렇게 번역됩니다. 생활비 상승 가능성,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구조가 먼저 긴장을 만듭니다. 개인의 선택, 주식 매도, 인버스 매수, 달러 매수.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거꾸로 베팅하고, 누군가는 달러를 줍니다. 겉으로 보면 충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금리가 흔들리면 성장주가 먼저 압박받는다는 걸 이미 학습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이 방어 수단이 된다는 것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해서가 아니라 기억 때문에 움직입니다. 작동한 심리, 불안 FOMO. 왜 불안이 작동합니까? 이 구조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곧 생활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 가격, 교통비, 관리비까지 이어집니다. 유가는 숫자가 아니라 가계의 체감 통증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은 FOMO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왜 FOMO가 작동합니까? 이미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구조에서 이번 충격을 마치면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위기 때마다 기회를 잡았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급등, 급락 뒤의 반등, 달러 강세 구간의 수익 사례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기회일지 모른다고. 이건 개인이 충동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후 자산에 대한 압박이 커진 구조, 금리 변동성 속에서 예금 이자만으로는 불안한 구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이라 확신을 갖기 어려운 구조가 그 심리를 작동시킨 겁니다. 불안은 선택을 재촉하고 FOMO는 결정을 앞당깁니다. 결국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흔들렸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구조가 긴장을 만들고 심리가 그 긴장을 증폭시키고
선택이 가격을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3. 봉쇄보다 더 무서운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봉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맞습니다. 전면 봉쇄는 군사적 외교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 누구도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완전한 봉쇄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교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해상보험료 상승, 선박 우회, 물류 지연. 이 세 가지만으로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유가는 단순한 수요 공급 숫자가 아닙니다. 운송 비용, 리스크 프리미엄, 불확실성 비용이 얹혀 만들어지는 가격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그 자체가 리스크의 가격입니다. 선박이 우회하면 시간이 늘어나고 운임이 상승합니다. 물류가 지연되면 정유 재고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 원유가 한 방울도 줄지 않아도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시장은 지금 부족한가? 보다 곧 부족해질 수 있는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움직입니다. 실제 봉쇄보다 봉쇄 가능성이 더 큰 파급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심리가 작동합니다. 국가제도 의존 심리입니다. 정부가 막아주겠지. 미국이 통제하겠지. 결국 확전은 안 되겠지. 이 믿음은 불안을 잠시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 시장은 어느 한 국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유국, 소비국, 정유사, 운송사, 보험사, 선물시장 참여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축이 안정시켜도 다른 축에서 변동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자주 혼동합니다. 군사적 충돌은 통제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프리미엄은 명령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봉쇄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가 가격에 상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힌 가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간 보험료, 한 번 형성된 기대 인플레이션, 한 번 경직된 금리 전망은 천천히 내려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더 오래 흔드는 건 보이지 않는 비용, 보이지 않는 기대,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봉쇄가 될까?가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구조화될까? 그 순간 충돌은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일부가 됩니다. 4.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우리는 사건을 단편으로 보고 시장을 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같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 전쟁이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정말 그럴까요?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단순한 파동이 아닙니다. 항상 구조적 흔적을 남깁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은 원가를 조정합니다. 한 번 올린 가격은 쉽게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물가를 기억합니다. 노동 협상에 반영됩니다. 소비자는 불안을 기억합니다. 지출 구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그 기억을 정책에 반영합니다. 물가 기대 심리, 금리 경로의 보수와 기업의 원가, 구조 재편, 재고 관리 전략의 변화. 이 모든 것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지연 효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상 복귀라는 말은 대부분 가격의 그래프에만 해당됩니다. 구조는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나는 이번에만 잘 대응하면 된다. 이번 한 번, 이 파동 한 번, 이 충격 한 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발 충격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고령화는 더 심화됩니다. 노후 자산에 대한 압박은 커집니다. 에너지 지정학 리스크는 과거보다 더 잦아집니다. 금리 정상화는 완전한 안정 구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변동성이 일시적 예외가 아니라 상시적 환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잘 피하는 능력보다 흔들림 속에서 버티는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늘 타이밍을 고민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포지션의 체력입니다. 세 번째 오해. 이건 먼 나라 이야기다. 중동의 긴장, 해협의 충돌, 유조선 뉴스. 화면 속 장면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해협 하나의 긴장이 유가를 자극하고, 유가는 환율을 흔들고, 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그 물가는 결국 마트 계산대에서 체감됩니다. 뉴스의 거리는 멀어도 가격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협 환율 생활비로 이어지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국경은 완충장치가 아닙니다. 연결선입니다. 결국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이다. 하지만 구조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금융, 고령화, 정책 불확실성이 겹쳐진 환경에서 작은 충격도 빠르게 증폭됩니다. 사건은 지나가도 민감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크기보다 구조의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다음 충격에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론.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확전될지 단기전으로 끝날지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번질지, 얼마나 오래 갈지,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튈지 그 변수들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겁이 많아서도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구조 안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사건입니다. 시작이 있고 고조가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과 물가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건은 불꽃이고 구조는 전선입니다. 불꽃은 꺼져도 전선은 남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흔들리고 물가가 흔들리면 금리 기대가 바뀌고 금리 기대가 바뀌면 자산 가격이 재평가됩니다. 이 회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쫓아다니며 매번 해석을 새로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다시 봐야 할 건 뉴스가 아니라 그 뉴스를 통해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이 뉴스가 환율로 번역되고 왜 환율이 생활비로 번역되는지, 왜 작은 지정학적 긴장이 우리의 대출 금리와 자산 평가에까지 건드리는지, 그 연결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느끼며 같은 구조 속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책합니다. 왜 나는 또 흔들렸을까? 왜 이번에도 타이밍을 놓쳤을까?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인식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 적어도 공포에 끌려가는 선택은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구조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충격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해도 그 충격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예언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뉴스를 이기려 하지 말고 뉴스가 작동하는 구조를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